자, 이제 비교 방식 보겠습니다. 비교 방식이 분량이 제일 적습니다. 비교 방식은 무슨 가액 구하는 거였죠? 비준가액,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임대사례 비교법은 비준 임료였고요. 공시지가 기준가액도 있죠. 이 공시지가 기준가액은 토지 계산하는 겁니다. 이건 뭐 토지든 건물이든 뭐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토지고요. 토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요. 비준가액은 일단 사례로부터 출발하죠. 그러고 나서 사시지기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적 비교를 하기도 하고 기타 요인 비교하기도 하는데 이건 비중이 적다 그랬고요. 비준임료는 이게 이제 여기가 사례 가격이잖아요. 여기는 사례 임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따로 안 합니다. 이거는 요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공시지가 기준가액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표시지계예요. 시지계. 물론 이제 기타 요인을 비교하기는 하는데요. 이게 시지계만 하죠. 시지계만. 차이점이 뭘까요? 위하고 사정보증이 없죠. 예, 사정보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이미 사정을 보정한 채로 공시하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정부가 공시를 할 때에는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사례라면 다 보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얘는 시지기에만 합니다. 그리고 면적 비교도 없죠. 면적 비교도 이게 없는 이유는 여기는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공시를 해요. 환산을 해서 제곱미터당으로. 근데 여기서는 뭐 사례가 뭐 300제곱이 되든 400제곱이 되든 또 대상이 뭐 600이 되든 700이 되든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면적 비교도 있지만 여기는 제곱미터당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그 설명은 이제 비준가액 하는 이 사시지계 이쪽 설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요거 설명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 얘기를 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 이제 다 중복이 되니까. 먼저 이제 그 비준가액을 계산할 때는 사례 선택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례 선택 기준이 순서대로 사시지계예요, 그냥. 사정 보정 가능하니 묻는 거예요. 이거는 사례가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을 때 그런 사정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다 수집할 수 있느냐, 입수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은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 가능하니 물어요. 얼마에 거래됐는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언제 거래됐는지를 모르면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선택할 수 없어요. 언제 거래된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일 주의할 거예요. 요걸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인데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위치 유사성 그래요. 위치 유사성. 위치가 유사하니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 지역이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위치가 좁은 의미의 위치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대상 부동산이 준주거지역이면 사례도 준주거지역이라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왜 주택도 저기 녹지지역에도 주택이 있잖아요. 녹지지역에 주택 있잖아요. 있어요. 있다고 해요. 있어요. 녹지지역에도 왜 농가주택, 농사 짓는 곳에 다 주택 있잖아요. 녹지지역에도 주택이 있는데 녹지지역의 주택하고 주거지역의 주택하고 뭐가 더 비싸겠어요? 당연히 주거지역이 비싸죠. 그러니까 녹지지역의 주택을 평가하려고 한다면 사례도 녹지지역이 있어야죠. 그래야 비교가 되지. 이게 비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비교 가능성. 그래서
특히 도시계획구역 내에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 지역이 어때야 돼요? 용도 지역이 동일해야 돼요. 용도 지역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용도 동일. 요런 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이 사례를 구할 때 이 사례가 인근 지역 사례면 이 말이에요. 사례가 인근 지역이다. 인근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대상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 사례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럼 같은 지역이죠. 같은 지역이면 여기가 1이에요 1. 인근 지역 사례면 이거 할 필요 있다 없다?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건 1이에요. 곱하기 1이에요. 곱하기 1. 같은 지역이니까. 여기가 유사 지역이라면, 이 사례가 유사 지역 사례라면 이걸 비교해야 되겠죠.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지역 요인 비교에서는 위치가 비슷한 지역이라 해야 되고, 그게 인근 지역의 사례라면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고, 유사 지역의 사례라면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고, 자, 요거 이제 주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사시지개는 쭉 읽어 나가면 돼요. 사례 선택 기준에서는. 뭐만 조심하면 돼요? 위치 유사성에서 조심하면 돼요. 일단 용도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 지역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인근 지역 사례면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고, 유사 지역 사례면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고. 자, 그럼 됐어요. 자, 그럼 됐고, 그게 이제 167조 내용이고요. 그 배분법 참고 박스가 있죠. 자, 배분법하고 넘어가면 이제 철거비 보정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조금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조금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제 요게 됐다면 요 정도는 이제 해 두시고요. 난 이게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패스하고요. 이게 어떤 경우에 쓰는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대상 부동산이 낮이에요. 그러면 사례도 뭐가 제일 좋아요? 낮이가 제일 좋겠죠. 이게 이제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이에요. 이걸 물적 유사성이라고 그래요. 물적 유사성. 물건이 비슷해야죠. 근데 낮이가 없어요. 복합부동산 밖에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 복합부동산이 10억이에요. 10억. 이 10억을 저 사례 가격에 다 집어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10억을 저 사례 가격 다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이걸 뭐와 뭐로 나눠야 돼요?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으로 나눠야 되죠. 요 나누는 거를 배분법이라고 그래요. 나누는 거를.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은 낮은데 사례가 낮이가 없어서 복합부동산 가격을 구해왔을 때에는 그거를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으로 나누는 것을 배분법이라 하고, 여기는 공제 방식이 있고요, 비율 방식이 있어요. 공제 방식은 복합부동산 가격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건물 가격을 빼는 거죠. 비율 방식은 곱하기 하는 거예요. 공제는 빼기, 비율은 곱하기. 복합부동산 가격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토지 가격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토지 가격만 찾아내서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나요? 사례 가격에 집어넣을 때, 복합부동산 가격일 때에는 다른 종류의 부동산 가격을 제거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빼가지고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빼서 하는 거는 복합부동산 가격에서 건물 가격을 빼는 거고, 곱하는 방식은 복합부동산 가격에다가 토지 가격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고.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철거비 보정이에요. 자,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대상이 낮으면
사례가 뭐가 제일 좋다고요? 근데 이게 없어요. 나지가 없고 건부지 사례를 해서 건부지 사례 1억짜리 건부지 사례. 자, 이 건부지는 지상에 이 건물이 철거 대상이에요. 철거 대상. 조금 전에는 복합부동산 가격이니까 각각의 이제 가격이 있는데, 이제는 이게 쓸모없는 건물이에요. 자, 근데 이걸 매수인이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매수인이 철거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억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1억을 그대로 갖다 쓰면은 안 된다고요. 이 사람이 1억 주고 살 때는 자기가 철거하기로 하고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이 1억 가지고는 안 되죠. 뭐를 더 해야 돼요? 철거비를 더 해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지 상태가 되도록 하려면은. 그러니까 1억에다가 뭐를 더 해야 된다? 철거비를 더 해야 돼요. 이거를 빼서 한다, 조정한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철거비를 가산해서 조정한다 이렇게. 됐나요? 이것도 매수인이 철거하니까 고려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철거해 주기로 했으면은 더 할 게 없는 거죠. 그냥 1억 주고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철거비 보정이에요. 이건 조금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전부 다 2번, 3번, 4번, 5번 이거는 2번, 3번, 4번은 계산 문제에서 필요한 거예요. 계산 문제에서. 계산할 때 필요한 거예요. 요거 이제 보정치 계산하는 거예요. 사정 보정치, 시점 수정치, 지역 요인 비교치, 개별 요인 비교치. 그 2, 3, 4번은 계산할 때 필요한 건데, 자, 이겁니다. 자, 계산할 때, 자, 좀 비교 방식은 사실 비교적 내용이 별로 없어요. 사례 선택 기준 사실지기에서 지역 요인 비교에서만 좀 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 철거비 보정, 뭐 배분법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정치 계산, 보정치. 자, 보정치 계산할 때는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해서 해요. 이걸 100을 기준으로 해요. 100분의 100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더 키워야 될 때에는 1보다 큰 수를 곱하는 거고요. 숫자를 좀 낮추어야 될 때는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는 거예요. 이제 곱의 방식으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숫자를. 자, 그렇게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사례가 금매로 인해서 정상가 대비 20% 저가로 거래됐대요. 그래서 1억에 거래돼요. 1억을 그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보정을 해야죠. 1억을 쓰더라도 보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정 보정을. 사정 보정을 하게 되면은 숫자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특별히 싸게 거래됐다 그랬잖아요. 커져야지.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면. 싸게 거래돼서 1억에 거래됐다고요. 20% 저가 1억에 거래됐다고요. 20% 저가 1억에. 숫자가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숫자가 커진다는 것은 1보다 큰 수를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숫자를 1보다 큰 수를 곱해야 되거든요. 근데 1보다 큰 수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분모를 낮추는 방법, 다른 하나는 분자를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뭘 제대로 해야 된다고요. 자, 요 사례가 여기에 주어져. 주어가 바로 바뀌어야 되는 숫자입니다. 분모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례가 어떠하다 그러면 분모를 바꿔야 돼요. 분모를 낮추어서 1보다 큰 수로. 그럼 어떻게 돼요? 80분의 100 이렇게. 이걸 20% 낮췄어. 됐나요? 그래서 1.25가 돼야 돼요. 1.25. 1억 2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1억 2,500이 돼야 돼요. 1억 2,500이 되어야 1억 2,500의 20%가 2,500이 되거든요. 1억 2천이라고 하면 틀린 이유가 뭐겠어요? 1억 2천의 20%는 2,400이에요.
그러면 1억 2천에서 2,400 내려가면 1억이 안 나옵니다.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사례가 또는 대상이 이러면 거기에 주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대상이 종합적으로 5% 우세. 누가 우세? 대상이 더 좋단 말이잖아요. 대상이 더 좋다면은, 사례보다 더 좋다면은 숫자가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이 더 좋으니까. 숫자가 더 커지면 1보다 큰 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는 분자를 키워서 1보다 큰 수를 만든다고요. 100분의 몇 빼고 대상 숫자를 바꾼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럼 이제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1보다 큰 수를 곱하니까. 그러니까 주어를 잘 찾으면 된다. 주어. 대상인지 사례인지. 자,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요, 인근 지역이 유사 지역보다 종합적으로 5% 열세.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누가 열세예요? 인근 지역이 유사 지역보다 열세죠. 이러면은 누가 대상이고 누가 사례일까요? 인근 지역이 대상이에요? 유사 지역이 대상이에요? 아까 인근 지역이 뭐라 그랬어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라 그랬죠. 그죠? 제가 아까 기대했던 거는 정말 기대일 뿐이었어요. 시험 칠 때까지 가기를 바랬는데 오늘 벌써 인근 지역 세 번째, 이게 아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할 때 했고, 그 뒤에 한 번 더 인근 지역 사례면은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 없고, 유사 지역 사례이면은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고, 인근 지역이 누가 있는 지역이에요? 대상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잖아요. 유사 지역은 지금 유사 지역이 사례가 있다 이 뜻이잖아요. 지금 인근 지역 내에 사례가 없어서 유사 지역까지 가서 구했으니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누구예요? 이게 사례, 유사 지역 사례, 인근 지역은 대상. 됐나요? 누가 열세라고요? 대상이 열세다 이 소리라고요. 이건 지역 요인 비교하는 거예요. 지역 요인. 이거는 개별 요인 비교하는 거고, 개별 요인 비교할 때는 대상이 사례보다 이렇게 바로 하면 되죠.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바로 하면 되는데, 개별 요인 비교할 때는, 지역 요인 비교할 때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상이 속한 지역이 인근 지역, 사례가 속한 지역이 유사 지역. 그러니까 대상이 인근 지역이에요. 누가 열세요? 인근 지역이 열세요. 그러면은 대상이 열세다 이 말이에요. 100분의 95 이렇게. 주어 찾으라고. 주어. 네, 지금 국어가 안 되는 게 지금 보니까. 다음에 자, 이론적이에요.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계산도 계산인데, 평점법이라고 해서요. 요 지금 두 개는 종합적 비교법이거든요. 이렇게 두 개는. 종합적 비교법은 종합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요. 근데 평점법은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행정 조건, 획지 조건, 기타 조건, 가, 접, 환, 행, 획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자, 표준지는 어떠하고 대상은 어떠하고, 이걸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서 이렇게 해요. 항목을 나눠서. 항목을 나누는 거를 무슨 법? 평점법.
전체적으로 하면은 종합적 비교법. 어떤 게 더 객관적이에요? 평점법이 더 객관적이죠. 이게 더 주관적이고. 됐나요? 이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평점법이 더 객관적이다. 항목을 나누는 것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여기 지금 사례가 없고 뭐가 와 있어요? 표준지가 와 있죠. 사례가 없이 표준지가 와 있잖아요. 이때는 얘가 누구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사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례 역할.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이 말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누가 사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표준지가 사례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례가 없이 표준지 대상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사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분의 뭐 100분의 105, 100분의 98, 100분의 103, 100분의 105 하면은 1.05, 100분의 98 하면은 0.98, 100분의 103 하면 1.03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하기를 해요. 곱하기. 이렇게 곱하는 거를 상승식이라고 해요. 상승식. 서로 곱한다 이때 서로 곱한다. 서로 곱해서 한다. 상승식이다. 자, 이렇게 해서 사례분의 대상, 사례분의 대상 전부 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그 과정에서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 하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요놈, 요거 이제 과거에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요. 여기 획지 조건이 있죠. 획지 조건이 있으면은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획지가 뭐예요? 획지. 그 땅이에요, 땅. 지금 평가 대상이 되는 그 땅을 획지라고 하잖아요. 평가 대상이 되는 그 땅을 획지라고 하니까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개별 요인을 비교한다는 얘기고, 획지가 빠지면은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요거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획지가 들어가 있으면 개별 요인 비교하네. 획지가 빠져 있으면 지역 요인 비교하네. 요걸로 판단해요. 됐죠? 자, 그게 지금 우리 교재 168에서 169쪽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시점 수정을 보세요. 168의 시점 수정. 시점 수정에서는 거래 시점과 사례 시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사례 시점이 아니고 기준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이에요. 시점 수정의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간이죠. 기준 시점. 기준 시점 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을 경우 말이에요. 시간적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수정하는 겁니다. 지수법은 어떻게 하고요? 시점 수정치를 기준 시점 지수 나누기 거래 시점 지수 이렇게 문제에서 지수를 줍니다. 주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변동률법은 우리 앞에서 할증 할인할 때 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변동률법은 할증한다 생각하면 돼요. 할증. 그래서 1 플러스 변동률 해서 그 숫자를 곱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역요인 비교 및 개별요인 비교. 그게 종합적 비교법, 평점법 다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되겠고요. 됐나요? 자, 됐죠? 다음에 자, 이제 수익 방식, 이게 이제 비교 방식이 제일 비교 시간이 제일 적게 걸리죠. 자, 이제 수익 방식입니다. 자, 수익 방식이 이제 제일 골치 아픈데요. 제일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아니,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그걸 사용을 안 한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수익환원법 위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은 그냥 이거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은 수익분석법은 172쪽에 있죠. 172쪽의 수익분석법에서 수익분석법이라 하면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반 기업 경영. 이 일반 기업 경영이라는 말을 빼고 수익분석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일반 기업 경영이라는 건 여기밖에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익임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수익 순임료 더하기 필요재경비. 아까 적산임료 할 때도 필요재경비 더 했잖아요. 그 필요재경비가 항목이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 수익 순임료 요것만 아까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율이었죠. 적기기필 할 때. 그게 여기서는 이제 수익 순임료로 나타나는 거죠. 그건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얘는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우리는 수익하는 법. 다시 앞으로 가셔서 169쪽에 수익하는 법. 수익하는 법에 의의해서 수익하는 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자, 여기서 순수익은 환원하는 거고요. 미래 현금 흐름은 할인하는 거예요. 자, 그거 짝짓기 하고요. 순수익은 뭐 한다고요? 순수익은 환원해요. 미래 현금 흐름은 할인이에요, 할인. 근데 요거는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해서 딱 한 번 출제됐어요. 예, 이런 게 있다는 정도고요. 우리는 요거 직접 환원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직접 환원법을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직접 환원법은 수익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순수익 나누기. 순수익이 다른 말로 순영업소득입니다. 나누기 환원율로 되어 있다. 이렇게.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자, 우리는 그러니까 정리해야 될 게 뭐예요? 순수익이 뭔지, 환원율이 뭔지, 요거 두 개 정리하는 거죠. 됐나요? 순수익에서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순수익은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순수익은 안정적인 순수익이고요. 그리고 장래 순수익이. 이 두 가지,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잔여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잔여법 중에 특히 토지잔여법에서 뭐 이런 게 이제 참고로 볼 거예요. 참고로 이런 토지잔여법이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순수익 또는 순영업 소득을 계산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순수익과 장래 순수익 이거밖에 없어요. 자, 왜냐하면은 지금 이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있죠.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앞으로 예상되는 매년의 현금 흐름을 다 예측을 해야 돼요. 10년을 운영한다면 10년간 발생하는 것을 다 예측해야 돼요. 근데 수익하는 법은 순수익을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 순수익만 예상해요.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 순수익만 예상하고 남은 기간 동안은 어떻다고 봐요? 똑같다고 가정을 해요.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만 계산한다고요. 근데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를 계산할 때 어쩌다 발생하는 순수익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 발생하는 순수익 들어가면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어쩌다 발생하는 게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순수익? 안정적인 순수익이 발생해야 돼요. 그리고 장래 순수익이라 해도. 왜냐하면은 아까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세 방식 중에서 가치 정의하고 가장 맞아떨어지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수익 방식, 수익. 가치 정의하고 가장 맞아떨어지는 우리 가치. 들어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물건을 짓는데 들어간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내구재의 경우는. 이미 과거에 거래된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익 방식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정확한, 이론적으로 정확한 방법이에요. 근데 수익 방식에서 지나간 수익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계산해야 돼요. 장래 순수익. 어쩌다 발생하는 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 수익환원법은 이 순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은 첫 특급만 계산해서 남은 기간은 똑같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가지인데, 자, 일단 뒤에 그 밑에 요건 있죠, 요건. 요건에 1, 2, 3, 4가요. 그 외울 게 아니에요. 이게 통상의 이용 능력과 방법으로 얻어져야 되고,
계속적 규칙적으로 발생해야 되고, 안전 확실해야 되고, 합리적 합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야 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 말이 있겠어요? 어쩌다 발생하는 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어쩌다 발생하는 게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요. 늘상 안정적인 순수히 발생해야 되니까 안전 확실해야 되고, 계속적 규칙적이라야 되고, 합리적 합법적이라야 되고, 통상의 이용 능력과 방법에 의한 것이라야 돼요. 그렇죠? 자,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은 산정에서 무슨 법도 있다. 잔여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잔여법은 전체 순수익에서 무슨 순수익을 빼면, 건물 순수익을 빼면 토지 순수익이 나와요. 이거는 지난주에 수익 배분의 원칙 할 때도 했어요. 수익 배분의 원칙에서 수익을 다 배분하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남는다? 토지한테 남는다. 이런 거 했었어요. 자, 됐죠? 자, 순수익은 그렇게 하면 돼요. 순수익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제 환원율이요, 환원율. 자, 환원율. 이 환원율이 이제 제일 골치 아파요. 환원율이 제일 골치 아픈데, 그 이제, 환원율은 정의가 뭐예요, 정의. 또는 뜻, 의. 그 박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말로 돼 있는데,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말로 되어 있는 걸 식으로 쓰면 이렇다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10억이에요. 가격이 10억에 매물로 나왔어요. 그럼 내가 그 물건을 사려면 10억을 마련해야 되죠. 내가 10억이 모자라서 내 돈은 4억, 남의 돈 6억이었으면 전체 얼마 들어서 10억 들여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저기 투자론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총투자액. 그래서 총투자액. 부동산 가격과 총투자액은 어떻다고요? 같은 거에 다른 거요? 같은 거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투자론에서 이거 공부 안 했던가요? 종합환원율.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은 특히 중요하다 그랬죠. 총자산, 수익률법에 총자산 회전율,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 세후수익률. 좀 기억나십니까? 그래도 이제 5, 6월 되니까 조금은 그래도 기억나죠. 11월, 12월이었으면은 1월, 2월이었으면은 아예 생각이 안 날 텐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은 어렴풋이 한 것 같지 않나요? 어렴풋이. 7, 8월 달 되면 조금은 그래도 또 덜해지고, 시험 칠 때 되면은 좀 더 잘 알겠죠. 자, 그때는 총투자액분의 순정, 그 종합환원율이에요. 종합은 생략 가능해요. 자본환원율, 이것도 생략 가능하고요. 종합 자본환원율 해도 되고, 종합환원율 해도 되고, 자본환원율 해도 되고, 그냥 환원율 해도 되고. 됐나요? 자, 이거. 환원율이 뭐예요? 그럼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 비율, 총투자액에 대한 순영소득 비율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환원율의 성격 있죠? 박스의 요소 성격. 성격을 보시면은 동그라미 5번 자본 수익률과 뭐를 합한 개념이다.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을 합한 개념이죠. 자본 수익률을 다른 말로 할인율이라고도 해요.
자, 이제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환원율은 뭐 더하기 뭐다?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말입니다. 이럴 때는 영어로 하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영어로 하는 게. 갑자기 뭔 소린가. 그 영어가 이제 모든 걸 다 영어로 하는 게 용어가 말이에요. 용어를 영어로 설명하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은 돈이 돌아오잖아요. 목돈으로 나가서 매년 이렇게 임대료 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리턴이라고 그래요. 리턴. 돌아온다. 리턴. 그래서 이걸 rate of return 그래요. 돌아오는 비율, 돌아오는 비율. rate of return. rate of return. 자, 아까 그 적산가액 계산할 때 그 1억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내가 1억을 건물을 사는데 그 건물은 10년간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저것 비용은 떼고 아직 감가상각비는 떼지 않은 상태. 이것저것 다른 비용은 떼고 감가상각비를 아직 떼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2%의 수익을 얻으려면은 나한테 1200은 남아야 돼요. 그죠? 이것저것 이건 다 지출이 되니까 나머지는 뭐 지출이 되잖아요. 이렇게 뭐 손해보험료도 나가고 이렇게 할 때 1200이 이것저것 경비 떼고 남는 거예요. 그거를 리턴이라 그래요. 리턴. 1억을 투자했는데 내 손에 주머니에 내 손에 잡는 돈이 얼마 잡았다고요? 1200 잡았다고요.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얼마를 손에 잡은 거예요? 1200이면 몇 퍼센트요? 12%를 손에 잡았죠. 그게 rate of return 하는 거라고요. rate of return. 근데 이제 여기서는 환원율은 이제 또 다른 말을 써요. 이제 다른 영어가 있어요. 다른 영어가 있는데 그 환원율이 이 rate of return 중에 일종이에요. 자, 이 영어에서는 rate of return 하고요. yield rate를 달리 봐요. 이거는 정확한 수익률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돌아오는 비율 이런 뜻이에요. 내 손에 돌아오는 게 12%라고 해서 12%가 다 정말 수익률이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12% 중에 몇 프로만 수익률이에요? 12% 중에 2%만 수익률이고 나머지 10%는 원금 회수하는 거라고요. 2%만 yield rate라고 해요. 투자 원본에 대한 투자 원금에 대한 그 수익률을 할 때는 yield rate. 근데 우리 번역을 할 때는 이것도 수익률이고 이것도 수익률이에요. 번역할 때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는 어떤 학자는 요 yield rate 수익률은 한자로 이 수익률을 쓰고요. 여기 수익률 돌아온다 이거는 이 받을 숫자 있잖아요. 이 수익률 숫자를 써요. 한자로. 그래봤자 똑같은 숫자니까 한글로 쓰면 헷갈리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는 이거를 어림잡은 수익률, 이거는 정확한 수익률 이렇게 이게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거를 정확한 수익률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돌아온다고 그게 내 주머니에 돌아온다고 그걸 다 수익률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 투자론에서 이걸 어림셈법에서 공부했잖아요. 환원율은 정확한 수익률이 아니라 어림셈법에서 수익률로 했단 말이에요. 됐나요? 자, 이게 12%는 이 말이에요. 12%는 이 12%는 뭐와 뭐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2%와 10%의 합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환원율은 뭐와 뭐의 합으로 되어 있다?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이거는 뭐를 전제로 했는가 하면은 조금 아직 남았어요. 뭐를 전제로 했는가 하면 내가 투입한 원금이 결국은 제로가 되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1억이 사라지는 걸 전제로 한 거잖아요. 10년간 0%가 되니까 1년에 10%씩 10%씩은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요, 내가 이걸 끝까지 가져가지 않고 중간에 팔고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중간에 팔고 나올 때 1억 받고 팔고 나올 수 있다면, 1억 받고 나올 수 있다면, 그럴 때에는 내가 원금이 줄어들지 않죠. 내가 원금이, 내 주머니 내 원금이 줄어들지 않으면, 꼭 내가 매년 1200 손에 잡는다면, 이 손에 잡는 1200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리턴 하는 게 전부 다 수익률이에요. 맞나요? 돌아오는 게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수익률이에요. 그때는 회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변하지 않고 그냥 내 원금이 유지되면은 돌아오는 게 다 뭐다? 수익률이다. 근데 내 원금이 줄어들 때는 돌아오는 게 다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내가 받고 나올 때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소득 이득도 있고, 임대료 수입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자본 이득도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1억 1000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에. 매년 손에 잡는 건, 매년 손에 돌아오는 건 얼마고, 매년 손에 돌아오는 거는 1200씩 돌아오고, 리턴 하는 거는 1200씩 돌아오는데, 10년 후에 1억 1000이라면 1년에 100만원씩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1년에 100만원씩 계속 가치가 올라가면은 실질적으로는 수익률이 12%보다도 더 높은 거죠. 1년에 100만원씩 하면은 1%씩은 더 수익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리턴 하는 건 얼마지만, 1200이지만 수익은 얼마란 얘기요? 1300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요 플러스 100이 이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렇게 되죠. 플러스 100이. 요게 뭐예요? 요게 환원율이에요. 리턴 하는 거. 환원율은 그냥 단지 리턴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13%예요. 회수율은 마이너스 1%예요.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경우예요. 가치가 올라갈 때는 회수율이 0보다 작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플러스 회수율인 거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 원금이 줄어들 때는 회수율이 0보다 크지만 반대로 가치가 올라갈 때는 회수율이 0보다 작게 된다는 거죠. 내 원금이 그대로 유지되면은 리턴 하는 게 고스란히 수익률이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가치가 올라갈 때는 내 손에 들어오는 리턴 하는 것보다도 수익률이 더 커요. 수익률이 더 크다는 얘기는 이제 저쪽 반대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회수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그 얘기는 172쪽에 있어요. 172쪽에. 172쪽에 자본 회수율은 기간 말 재매도 가격과 기간 초 매수 가격과의 관계에서 다음에 세 가지 경우가 성립한다 해서, 기억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재매도 가격이 매수 가격보다 작아요. 그는 팔 때 가격이 살 때 가격보다 작잖아요. 그럼 내 원금이 줄어들죠. 내 원금이 줄어들 때는 자본을 회수해야 되죠. 그럼 플러스 회수해야 돼요. 원금이 줄어들 때는 플러스 회수. 근데 디귿은 뭐예요? 재매도 가격이 매수 가격보다 커요. 그럼 뭐예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면은 이 말이에요. 그때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회수율이 0보다 작은 거죠. 뭐 이꼴일 때는 뭐 쉬우니까 됐고요. 됐나요? 됐습니까? 자, 원칙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환원율은 뭐 더하기 뭔데?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인데, 이거는 뭐를 전제로 한 거예요? 내 원금이 줄어드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내 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면 얘가 제로가 되는 거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얘가 0보다 작게 되는 거고. 자, 다시 169쪽으로 가셔서, 169쪽으로 가셔서 수익환원법이고 산식 밑에 환원율이 이제 원칙적으로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돼 있죠. 근데 건물 환원율, 토지 환원율 돼 있죠. 건물 환원율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로 돼 있는데, 토지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건물은 결국은
결국은 철거돼야 되죠. 결국은 건물에 투입된 원금은 소멸됩니다. 건물에 투입된 원금은 결국은 소멸되기 때문에 그는 뭐를 고려해야 돼요? 회수율을 고려해야 돼요. 근데 토지는 달아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달아 없어지지 않죠. 그대로 있죠, 토지는. 그러니까 회수율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영속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토지 환원율은 뭐하고 같다? 자본 수익률과 같다. 건물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이다. 자, 지금 환원율의 성격까지 했어요. 환원율의 정의, 여기 환원율의 성격이에요, 성격. 자, 그 다음에 환원율 산정 방법이 남아있죠. 자, 환원율 산정 방법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